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나의 코코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코코아를 나의 코코아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코코 아이스 넘버 5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목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평소 목요일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서울 시내 곳곳에 정체 구간이 꽤 깁니다.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길 성산로가 마포구청역에서 연대 앞 삼거리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요. 신촌로 창천 삼거리에서 신촌교차로, 이대역에서 아현교차로 구간이 어렵습니다. 통일로는 박석고개에서 동명여고 앞,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역까지 밀리고요. 도봉로가 도심 쪽으로 미아역에서 기름역까지 이어지는 동서문로 성북구청 입구까지는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종로가 도심 방면으로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대문역, 종로 3가에서 2가 통과하기 어렵고요. 분당 내곡 간 고속화도로는 광장지하차도에서 내곡나들목까지 정체고, 경인로가 오르나들목에서 구로 성심병원, 구로역에서 영등포역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고연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비 내리는 목요일 아침이죠.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자동차 보험 관련 제도가 대폭 손질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적용은 2018년부터라고 그러죠. 예. 시간은 좀 있네요. 그죠? 네, 그래도 아주 큰 폭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금융감독은요, 지난 1989년에 도입됐던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 할증, 이 체계를 2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이 현재는 사고 크기에 따라서 이 할증이 결정이 되는데, 이 크기 대신 앞으로는 건수, 사고를 얼마나 많이 냈냐, 이 건수에 따라서 할증이 결정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보험료를 할인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무사고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 보면은 이제 사고를 안 낸 무사고자들의 보험료는 더 빨리 낮아지게 되고, 자주 많이 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보험료 크게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제 무사고 운전 기간을 체크해야 되니까 2017년부터 1년 전이죠. 이 보험 제도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감원이 이제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서 평균적으로 봤더니 사고 많이 내고 자주 낸 사람은 10% 정도 보험료 오르고, 사고 안 내는 무사고자는 약 한 2.6%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예를 들면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주특기가 그 외제 차량 긁는 거거든요. 서 있는 외제 차량 긁는 건데. 네. 그 우리 차는 그러니까 괜찮죠. 아주 보잘것없죠. 외제 차에 비하면.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건수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전반적으로 선진국 추세가 이런 이제 사고의 경중 크기보다 건수에서 따라서 할증 체계를 정하는 게 이제 트렌드 뭐 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금감원에서도 과거에는 인적 사고 막 큰 사고 많이 냈지만 오히려 요즘에는 작은 물적 사고들이 자주 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주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만 50만 원 이상의 사고를 내면은 이건 또 큰 사고이기 때문에 할증률은 좀 더 커지게 되는데요. 실은 이게 상당한 논란을 제가 보기엔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영업용 택시 같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큰 사고보다는 잦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전 초보자나 또 뭐 주부들이 다 운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은 큰 사고는 안 내지만은 잦은 사고, 이거 작은 사고를 여러 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파킹할 때 사고 많이 나죠. 네,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건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하고 본인 비용으로 그냥 고쳐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보험사 배불려주는 거 아닌가. 글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고 건수로 해서 이거 제도를 바꾸는 것인가 이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감원도 일단은 던졌는데 뭐 공청회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논란이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네. 부동산 대책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네. 뭐 다 푼 거 아니에요, 이제? 다 푸는데 또 더 풉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8월 말에 국토부가 8월 말 한 다음 주 추석 전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을 하나 더 내놓겠다. 최종환 경제팀의 부동산 살리기에 거의 끝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것 같기도 한데요.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했던 이제 공공택지지구 어려운데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옛날 보금자리 주택에 있었던 전매 제한, 또 거주 의무 기간이 절반 가까이 축소됩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되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중에 이 재건축 소형 의무 비율 또 폐지되고 줄어들거나 폐지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어려운데 아주 쉽게 좀 얘기해 보면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인기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매 제한이 있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못 팝니다. 또 거주 의무 기간이라고 그래서 의무 기간 동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보금자리 주택 내에 있던 공공주택 기간이 이 전매 제한이 한 8년, 최장 8년, 그러니까 8년까지 팔지 못하게 되고요. 거주 의무 기간이 최대 5년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다 완화시켜줘서 전매 제한도 5년 밑으로 1, 2년만 살아도 또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거주 의무 기간도 뭐 굳이 5년까지 안 살아도 된다. 2년 밑으로만 낮아주겠다. 이런 이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영 아파트, 보금주택 자리에 있던 민영 아파트도 대폭 낮추게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보금자리 주택부터 매매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이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 재건축 관련해서도 많이 풀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서초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의 다 풀어질 것 같아서요.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재건축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재개발 관련해서는 또 이 정비사업 추진할 때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제 대신에 뭐 주민 선택제로 전환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청약제도 관련해서도 많은 게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청약 가점제라는 게 있어서 이제 뭐 아이들이 많다거나 뭐 신혼부부라던가 이제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이제 청약 가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첨 쉽게 되게요. 근데 오히려 다주택자,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이 사람들한테는 감점을 주거나 페널티를 줬는데 이번에 이 청약제도 개편을 좀 해서요. 청약 가점제에서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감점 조항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주택자가 돈이 많으니까 집 많은 사람이 또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 더 사게 좀 편의를 봐주겠다. 이거 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네. 결국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규제를 푼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종의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풀었는데 이게 뭐 부동산 꿈쩍은 안 한다. 그러니까 더 푼다.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 가장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게 LTV, DTI 대출 규제였거든요. 그렇죠. 대출 규제를 좀 완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러고서 봤더니 이제 7월, 8월 초까지 약간은 들썩이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9월, 이제 9월, 10월에 저는 승부처라고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9월, 10월에 이게 열기가 그대로 다시 꺾여버린다. 즉, 집 사고 파는 거래량이 줄어든다 해버리면은 끝입니다. 진짜 뻘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에 9월이 오기 전에, 가을이 오기 전에 8월 말에 한 번 더 이런 대형 규제 완화, 다 푸른 것 같거든요. 이걸 터트려서 어쨌든 9월, 10월, 가을 승부처 때 부동산을 한번 잡아보겠다, 살려보겠다. 그런 올인을 펼치게 한 거라고 봅니다. 한번 보죠. 벼랑 끝 전술이죠. 가을이 와봐야 됩니다. 9월달이.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R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과연 오늘 여야 의원들이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지금 속보 뜬 거 보면 여야 의원 4명 모두 영장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검찰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부분 저희가 내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작심 인터뷰 세 번째는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9시 등교에 대해서 교총이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서 이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이 주제에 대해서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죠. 오늘은 교총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총의 김동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김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18일 날이었었나요? 보도자료 내셨죠? 네. 교육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근데요,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수면권과 조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것과 교육 법치주의가 어떤 관계가 있죠? 일단은 그 수업의 시작과 끝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초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권 침해다. 교권 침해 부분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그 법령에 수업의 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학교별로 정하게 한 취지가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사정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 권한을 줬는데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령 위배와 학교의 현실, 교육적,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재정 교육감 같은 경우에 9시 등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100% 원하는 일이다. 네네. 물론 100%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동의한다, 이런 얘기일 텐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저도 경기도 학부모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 둔 학부모고요. 근데 100%라는 건 민주사회에 있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경기도 교육청에 수백 건의 글이 올라오는 부분에 거의 95% 가까이가 다 우려와 반대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나 또 손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찬반 의견을 듣는데요. 특히 그 학교급별 차이는 있고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고등학교 아이들 부분에 대한 반대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수업이 아침에 늦게 시작되는 건 좋은데 저녁이 더 그만큼 점심시간도 늦어지고 또 저녁 끝나는 시간도 늦어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저녁에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학원도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반대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아이들이 100% 반대한다는 건 과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100% 그 일찍 가는 거를 반대하는 건 과대평가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95%가 우려 또는 반대를 한다. 예?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소위 말해서 성적 떨어질까봐 반대하는 건가요? 고등학교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입시 경쟁이라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좀 학교에서 좀 열심히 선생님들이 열정과 헌신으로 아이들 그 학업에 같이 매진해 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당장 지금 수능이 8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 부분 보고 9시에 등교를 하라 그러면 당연하게 또 아이들 그 특히 고3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수업 자체가 늦어지는 현실적인 문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수능 시험 시간이 8시 20분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이들의 수업 시간과 시험 시간에 어떤 리듬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깨트려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학생, 학부모 또 현장 부분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학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우려와 반대를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일단 97% 정도, 95%의 초, 중학교가 지금 현재 8시 20분이나 그 정도 좀 일찍 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도 늦어지고 또 방과 후 학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학교에 초등 돌봄 교실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늦게 끝나는 부분에 대한 풍선 효과 부분 우려를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또 교육 과정상이나 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유증과 부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로 봅니다. 교육 과정의 후유증이 늦게 시작한다고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늦게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쉽게 해서 아침의 여유로움이 저녁의 다급함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수업이 늦게 끝남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늦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 부분에 따라서 아이들 이제 그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이 아침에 좀 일찍 하면 뇌 기능이라든지 아이들 건강도 좋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 같은 경우 8시 한 40분이나 해서 체육 활동하는 부분을 이제 그걸 못하게 되다 보면 저녁에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방과 후 학교 자체도 늦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뭐 5시 넘어서 6시까지 학교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좀 공부를 시키는데 그 부분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 학부모님들 불만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학교장 재량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죠.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도 그렇게 돼 있고 교총도 그런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또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수시로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정책이 그 한 목적적이려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절차적 민주성입니다. 충분한 의견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장성입니다. 학교 현실에 적합하는 여부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이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서 강행을 하는 데 따른 혼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 교총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입장 차이가 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재정 교육감도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는 일이고 강압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희들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나 또 인터뷰에서는 자율적으로 한다. 학교장 권한사항이다. 미시행에도 불이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25개 지역별로 학교장 협의회를 소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지시사항은 크게 3가지인데요. 할 때까지 미시행 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하겠다. 질문은 없다. 교육감님 처음 오셔서 추진하는 정책이니 잘 될 수 있도록 하라. 구시등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학부모 설득하라. 그리고 공문 통해서 학교장을 압박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말 따로 행동 따로 학교장 자율 줬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강제 시행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 초등동 교육법 시행령 부분을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학교 부분에 대한 자율성을 빼앗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압력을 가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가뜩이나 교육감이 인사권이나 재정권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9월 달에 학교장 인사 부분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러운데 그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장님들이 불러다 놓고 이렇게 교장들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며 이 공문을 보내니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제 시행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법적 자문을 통해서 제대로 확인한 본 바로는 상당히 그 시행령 위반 소지가 크다라고 저희들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교총의 입장에서, 이 교총 차원에서요. 그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9시 등교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여론조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또 교원 대상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방학 중간에서 상당히 여론조사를 한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요? 경기도 교육청 스스로요. 그런데 그 결과 부분은 전혀 이 추진하는 주체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또 교육감님은 100% 아이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조속히 공개를 해라. 과연 학생, 학부모, 교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좀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싶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일 지금 교총 차원에서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면 학생 학부모들이 압도적으로 9시 등교를 원한다면 교총 입장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저희들은요 학생들이 9시 등교에 찬성을 하고 그렇다면 학교장님들께서 학생,
학부모, 교원들, 지금 학직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원한다면 준비 통해서 9시 등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판단 권한은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 학교의 몫이고 학생, 학부모 또 그 의견을 들은 학교장의 몫이지 교육감님이 일률적으로 강요할 사안은 아니다. 학교에서 판단하게 해달라는 게 저희들 요구고 바람입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제 학원을 그럼 늦게까지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늦어지면 학원이 순차적으로 늦기 시작하게 되고, 이게 참 우리나라 암울한 교육 현실을 반영을 하는 건데, 그죠? 네. 그리고 조금 다른 주제인데요. 네. 이 교총 입장에서 교육감 직선제 지금 위헌 소송을 제기한 모양이죠? 네네. 교육감 뭐 우리 손으로 뽑으면 안 됩니까? 학부모님들이 뽑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저희들 헌법 제31조 사항에 그게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가 아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대다수 절대다수의 우리 국민들, 학부모님들께서는 그게 좀 정치로부터 분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그 고도의 정치적 그 행위인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교육과 관심 없고 관련이 없는 또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에 보면 교육감 선거, 동시선거에 따른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유권자의 그 비율이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치 선거하고 같이함에 따라서 또 상당히 그 정당과 정치인과의 연계관계가 높아서 그 정치색이 띈 교육감 직선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헌법 가치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달라라는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뭐 사실 지금 교육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정당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들이. 네네. 근데 이제 진보 보수는 물론 나뉘어졌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선거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가치를 세 가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은 그 판례가 있습니다. 예. 일단 민주주의적이어야 되고 또 그 교육 자주 정치적 중립성 부분하고요. 또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되는 세 가지 그 가치가 그 골고루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민주주의나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원리는 충실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직선제가 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부분은 이 교육감 직선제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세 가지 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요구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2660님 9시 등교 추천합니다. 9845님 전 맞벌이 부부인데 9시 등교 너무 힘듭니다. 5280님 9시 등교 반대하는 거는 아이들 건강보다는 아이들 성적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교총회 김동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왜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신율의 출발사 지금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m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더불어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원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네, 목요일 4부 순서는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인데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TA SK텔레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예,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 사연은 동네 문구점, 작은 슈퍼, 이 작은 가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동네의 서점, 문구점, 작은 슈퍼, 꽃집 뭐 이런 거 많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서점 딱 한 군데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 며칠 전에 문 닫았습니다. 이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때도 많고 또 우리 추억도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죠. 지금 이 자리에는 전국 을살리기 모임의 이성원 사무처장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원 처장님은 이 외모는 갑이시네요. 잘생기셨죠. 외모는 완전히 완전히 갑이신데 을살리기 모임을 하고 계세요. 이 을살리기 모임은 어떤 겁니까? 예, 정확한 그 명칭은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아. 그 작년에 그 남양유업으로부터 이제 가불관계 이슈가 터지면서 아주 전국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남양유업 사태 이전에도 많은 가불관계나 이런 골목상권들의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여기 처장님 계시는 참여연대나 예. 국회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찾아와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양유업을 계기로 이게 전 국민들의 관심을 얻으면서 각각 활동하던 단체들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생존의 권리를 찾아보자 예. 해서 이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바로 약칭 을살리기 비대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뭉친 거다. 네, 이제 그렇군요. 보면 이분들이 보통 사회적인 처지에서 을에 위치해 있고 예. 직접적으로도 보면 대기업 관계에서 갑을 중에 을로 되어 있으니까 뭐 편의점, 가맹점, 대리점, 예. 그다음 동네 슈퍼, 문구점, 뭐 도소매업. 보면 우리 주변에 그 전통시장 상인들까지 이렇게 그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캠페인을 1년 반 넘게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구점 제가 아까 서점 없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문구점
이 옛날에 문구점이라 문방구라고 했어요. 문방구. 예. 문방구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이 문방구도 요새는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어렸을 적엔 문방구에 가가지고 거기서 더군다나 친구네들이 대부분 또 문방구를 합니다. 예. 학교 앞에 문방구는 다 학교 친구예요. 국민학교.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막 놀고 그랬는데 참 이게 아쉬워요. 예, 맞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 이제 외모를 갑이라고 아까 말씀해 진짜 주셨는데, 갑이세요. 예, 제가 사실은 보여드려야 되나? 뭐. 멀쩡하게 이제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예. 저희 아버님이 이 지방에서 서점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 서점이요? 예, 근데 서점이 사실은 이 지방 상권 중에 좀 일찍 몰락한 자영업 중에 하나였는데 서점을 하시다가 이게 힘들어서 문구 유통을 또 하셨어요. 또 망하셨죠. 문구 유통을 하시다 조금 이제 연세도 있고 힘드셔서 저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가업을 잇기 위해 내려갔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구점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예전에는 골목에서 볼 수 있는 풍경,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기가 왜 학교에서 안 오지 하면 아이들 찾으러 갈 때 문구점을 찾으러 가신 그런 아주 풍경들이 익숙한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전국에 있는 문구점 중에 절반 정도가 연 매출이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매출이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매출이 5천만 원이 안 되면 총 5천만 원이 안 되는 매출을 하시는 분들의 매출을 숫자로 나눠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건의 원가라든가 뭐 보증금이나 기타 비용 나가는 것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순월 순이익이 70만 원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월 70만 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침에 아이들 등굣길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한 12시간 정도 하시는데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인 거죠.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2002년에는 한 2만 4천여 개 있었거든요, 전국에. 근데 작년, 재작년에 추산해보니까 한 13,000여 개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개가 넘게 없어져 버린 건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또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점 없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끔 책 보는 게 없어진 것처럼, 뭐 하나 이제 연필 한 자로 사러 문구점 가려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대형마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요. 요새는 문구점, 철물점, 전기 뭐 이런 거 다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구로만 안 되니까 사실 먹는 것도 많이 파세요. 그게 불량식품이다 그러는데 당국에 이제 다 옛날에 요새는 불량식품 그러니까 요새는 없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불량식품은 특히 시작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래서 좀 굉장히 그 불량식품 소탕 작전에 나서셨을 때 굉장히 저희 극렬하게 저항을 좀 했습니다. 뭐 불량식품을 위해서 저항한 건 아니시겠죠? 예, 불량식품을 위해서 저항한 게 아니라 마치 문구점들이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상인 양 이렇게 좀 외도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일반 대형마트나 편의점, 슈퍼마켓에서도 팔고 있는 같은 제품들을 문구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구점만 단속을 한다는 건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희가 좀 굉장히 저항을 좀 했습니다, 당시에. 그렇군요. 사실 이게 규제 철폐하고 경제 살리기, 경제 민주화, 이런 것 사실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문구점, 서점, 이래 작은 이런 데가 중점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참 물론 그 부분도 중요는 하죠. 왜 트럭에 음식 푸드 푸드트럭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또 역설적으로 좀 굉장히 등한시되어 있다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게 소비자들도 문구를 이제 살 때가 점점 더 문구점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구를 살 데가 없어서 학생들마저도 연필 한 자루를 사기 위해 대형마트 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서점도 가죠. 대형 서점. 얼마 전에 모 소비자 단체에서 정말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용품을 구매하는 장소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초등학생들이 50% 정도가 대형마트에서 직접 학용품을 구입하는 걸로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이게 동네 중소상공인이라는 게 동네 경제 파수꾼일 뿐더러
공동체 이렇게 활력이 되는 거거든요. 걸어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거죠. 아이들을 또 이렇게 안전하게 보여주는 역할도 일부 하시고요. 네, 현장에서 이렇게 동네마다 작은 가게가 많다는 건 걸어가는 길도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죠. 그래서 보면 미국이 무슨 자본주의, 천국이 시장 자본주의만 할 것 같지만 미국도 대형마트들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그때 제일 유명한 문구가 동네 자영업자들이 지역의 도서관도 후원하고 어린이 야구단도 도와주고 어려우니 또 덥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다 없어지니까 예를 들면 올마트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유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수님도 독일에서 생활하셨으니까 예. 독일도 그 대형마트 규제로 유명한 정책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예. 좀 평등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요. 예. 우리는 뭐 최소 생계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가장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인간다움이라는 오히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독일에서 어른 아니었어요. 예. 너희보다 더 바닥이었지. 그렇죠. 예. 해외 유학생. 예. 외국인 유학생. 예. 근데 우리나라도 참 그런 게 좀 우리가 같이 살기라는 게 추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좀 직접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좀 팍팍 줄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동반성장위원회 뭐 중기 적합 업종 신청 이런 거 하면 좀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저희가 활동 중기 적합 업종 신청이 일단 뭡니까 이게? 예, 정확히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라고 중소기업을 했어요. 중소기업이니까. 예, 이게 뭐냐면 사실은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고유한 영역에 현재 대기업들이 사업에 진출해 있으면 이 중소기업 이 사업자들이 모여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고유한 우리 업종인이 순대 뭐 그때 떡볶이 예, 맞습니다. 이거 했었죠. 계란 유통업, 뭐 문구,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재벌 대기업이 다 하고 있거든요. 사업에 좀 철수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이제 기구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렇게 협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일정 부분 사업을 철수하거나 뭐 진입 자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축소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중소기업들을 위한 제도라고 네. 할 수 있죠. 여기에 저희 문구도 저희는 이제 대형마트에서 학용품만이라도 초등학생 학용품만이라도 예. 판매를 좀 중단해달라. 왜냐하면 초등학생 학용품 시장에 비해 정말 큰 시장은 사무용품 시장이거든요. 이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기업끼리 자유경쟁하시더라도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또 전통적으로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들이 그 사업을 영위했던 초등학생 학용품만이라도 판매를 좀 중단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논의 중에 이게 잘 되면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뭐 정경련이나 재벌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3년 해봤더니 실효성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실제로 근데 중소기업연구원 이런 데 조사해 보니까 뭐 계란 유통업이라든지 아직 문구점 이런 데는 아직 신청 단계에 있고 선정된 데가 있습니다. 뭐 김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곳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2번 쉬어줄 때 동네 슈퍼하고 전통시장들의 매출이 한 10% 정도 올라가는 것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대기업들이 철수하거나 자제를 해주니까 다종다양한 중소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만들자. 이게 예전에 여야 간 합의 사안이었거든요. FTA 체결할 때.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저는 정말 민생 법안이 이게 민생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문구점뿐만 아니라 동네 구멍가게 말이 좋아서 슈퍼지. 이 동네 구멍가게 여기도 참 여러 가지로 이 애증이 서여 있는 추억의 장소 아닙니까? 이거 지금 동네 슈퍼도 많이 줄고 있죠. 예,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좀 조사해봤더니 말씀하신 구멍가게 포함한 슈퍼마켓, 흔히 부르는 슈퍼마켓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98,000개에서 87,000개로 줄었는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마 체감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요 반면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라 불리는 게 같은 기간 동안 485개에서 1,000개로 2배 이상 늘었고요. 체인화 편의점, 대기업들이 주로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이 편의점들은 놀랍게도 13,000개에서
24,000개로 역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구멍가게들, 작은 슈퍼들이 피해를 그렇죠. 껴안고 있는 거죠. 안차장님 정리해 주시죠 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편의점이야 이제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뭐 밤늦게까지 우리한테 또 편의를 주는 곳이어서 이제 사실은 동네 슈퍼도 또 편의점하고는 공존을 선택하게 됐거든요. 네. 재래시장까지도. 크기도 비슷하니까. 비슷하고. 근데 이제 대형마트나 특히 대형마트의 이제 지부격인 SSM은 동네 골목까지 들어와 버리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한 1,300개 정도 될 겁니다. 요건 좀 너무했다는 게 우리 국민 일반적인 또 여론이시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는 가급적이면 단계적으로 철수를 해서 동네는 동네 중소상공인에 맡겨서 이분들이 거기서 그 번 돈도 지역에 기부도 하고 예. 대형마트들은 기부도 안 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동네 문구점, 슈퍼마켓, 서점,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동네 경제도 풍성하고 그게 치안도 되고 공동체도 활성화된다. 요건 우리가 뭐 경제민주화는 거창함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이 그 정도 함께 사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네 서점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동네에서 지난주인가 문 닫은 서점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서점이 가장 중요한 매출이 참고서인데 요새는 또 이게 수능 이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지고 참고서도 많이 안 사는 시스템으로 맞습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이 이게 대형 서점에 밀리는 것도 있고 또 왜 인터넷 서점에 밀리고 해가지고 이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서점도. 참 그런 걸 보면 직접 가서 고르는 그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앞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 을살리기 모임의 이성원 사무처장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냉장고가 필요한 분은 냉장고를 쓰세요. 그러나 프리미엄 냉장고 2달마다 관리받는 물 철저한 살균 케어 어린까지 바로바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분은 정수기 냉장고를 쓰세요. 냉장고보다 더 필요한 냉장고 LG 디오스 얼음 정수기 냉장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글쎄요,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일의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모쪼록 비 피해 없도록 만전기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